자, 수요일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자, 오늘부터 이제 민법 기본 이론 들어갈 건데요. 우리 강의 계획서 좀 같이 보시겠습니다. 강사가 휴강하는 날을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계셔가지고 써놨죠. 일정 중에. 강사도 건강을 챙겨야 돼가지고 5월 9일이랑 12일 월요일일 거야 아마도. 그래서 이틀 정도 병원 진료로 휴강을 합니다. 정확하게 이 일정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제가 써놨었는데 휴강을 10일 19일이죠. 10일 19일 일정이 잘못 나죠. 12일 19일 이렇게 월요일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 다다음 주 월요일. 강의가 하도 많아서 피로 누적에 과로가 쌓였답니다. 그래서 병원 진료를 이틀 정도 받을 거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연강을 좀 하는데 토요일의 경우에는 조금 늦게 시작할게요. 2시 반에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저기 역삼에서 오전 강의를 띄고 넘어오는데 여기 오면 한 1시 반, 1시 40분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급하게 시작하는 것보다 좀 텀을 주고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오전에 수업이 계속 있다 그러면 수업 들으시고 좀 쉬면서 2시 반까지 기다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재는 작년 하반기에 나왔는데요. 하반기에 제 강의 출간 일정이 하반기여가지고 올해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최신 판례를 넣어드렸습니다. 최신 판례를 넣어드렸는데 이걸로 이제 내용을 좀 추가할 거고요. 그리고 가족법이라든지 좀 개정된 내용들은 제가 추가적으로 자료를 드릴 테니까 그건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사례집은 그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례집은 초반에는 사례가 많진 않아요. 민법 총칙에서는 많지 않기 때문에 일단 기본서를 토대로 해서 차근차근 가도록 하고요. 자, 목표 보시면 큰 제목만 보시면 됩니다. 양갈로 1번 수험 적합성에 따른 내용의 강약 조절. 예를 들면 올해 같은 경우에 시험이 이렇게 나오면 제가 작년 재작년도 그랬는데 그런 거 있어요. 우리가 막 다 평생 방학 끝날 무렵에 다 놀다가 한 2, 3일 앞두고 막 숙제하잖아요. 그런 느낌이 강해요. 올해 문제가. 한 2, 3일짜리 특강을 딱 열어가지고 막판에 나온 게 쏟아져 나옵니다. 근데 그러려면은 결국 그 막판에서 쏟아져서 나왔던 A급 쟁점들을 몰아치려면 기본기는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 차근차근 정리를 해 가시는데 말 그대로 제가 수험 적합성에 맞는 교재입니다. 그래서 제 교재 민법이 짧은 이유죠. 분량이 적은 이유이기도 하고요. 넘겨보시면 양갈로 2번에 사례 중심으로 보실 겁니다. 특히 이거 사례집 민법이거든요. 이거 지금 갖고 계신가요? 한번 천천히 넘겨보세요. 넘겨보시면 이건 중간중간에 제가 해드릴 건데 답안 쓰기 방법론이 있습니다. 답안 쓰기 방법론. 답안 쓰기 방법론이 있는데 이건 집에서 예습하실 때 한 번씩 읽어보세요. 한 번씩. 이건 조금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도가 개편돼 가지고 올해 말씀드렸던 것 중에 있었는데 지금 가장 핵심적인 시험 제도가 2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소송이란 게 펼쳐지면 소송을 시작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럼 우린 그걸 소장을 제출한다고 해요. 이게 변호사 영역입니다. 변호사 시험 분들이요. 그럼 변호사 시험 분들은 우리 수험생분들이 의뢰인이라고 했을 경우에 뭐를 원하느냐? 우린 그걸 취지라고 하죠. 결론이에요. 전 합격을 원합니다. 그러면 이걸 이유 있게 만드는 다양한 원인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바꿔 말하면 이런 겁니다. 제 와이프가 오늘 오전 아침 출근길에 오빠 나 오늘 어때? 이뻐? 라는 질문을 딱 던졌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걸 지금 원한 거잖아요. 빨리 답을 해줘야 되는 거고 그리고 원인을 여러 가지를 딱 말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나서 소송이 끝날 무렵에 법원이 판결이란 걸 내립니다. 자, 그러면 판결문은 취지가 그대로 주문으로 등장해요. 주된 문장이라는 거죠. 나 오늘 이뻐? 이뻐 끝. 진짜 딱 깔끔하게 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 원인이란 말을 이유로 바꿔내요. 자, 이걸 우리 수험생분들이 하시는 겁니다. 법원 사무관분들이 하시는 거죠. 판결문을 작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2가지 시험 제도가 가장 어려웠는데 왼쪽에 있는 변호사 시험은 나날이 어려워지고 있는 게 맞고요. 나날이 어려워지고 있는 게 맞고 법원행시는 공무원을 뽑는 거지 않습니까? 혹시 설명회 때 들으셨을 거예요. 어떤 그 막 디테일한 법리를 따지는 그런 분들을 뽑는 게 아니라 정말 조직에 합당한
조직에 타당한 공무원들을 뽑는 거기 때문에 법 정도의 지식은 가볍게 있어도 된다. 그러니까 피세서 전환한 이유 중에 가장 큰 것도 있고, 그러니까 법원 행시 문제는 조금 이제 다운되는, 좀 난이도가 엄청 쉬워지는 추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설명회 때 다른 강사님들이 말씀을 하셨죠. 지금이 기회, 제 기준으로는 3년입니다. 3년. 시험제도 개편되고 나서 3년 안에 3년도 많이 잡은 걸 수도 있어요. 저는 되게 좀 여유 있게 드렸는데 혹시라도 다른 분들은 빡빡하게 잡을 수 있습니다. 사람은 1년이면 적응을 끝내거든요. 1년이면. 근데 올해가 1년 차였어요. 그럼 이제 내년까지 딱 들어간다고 할 때 내년에 갑자기 막 올리진 않을 겁니다. 막 올리진 않을 건데 내년까지는 확실하게 조금 쉽다. 그러면 승부를 1년 안에 충분히 걸 수 있습니다. PCF부터 시작해서 점수대가 그렇게 높진 않기 때문에 차근차근 한번 정리를 해보시면 돼요. 이 두 가지 시험을 같이 보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이쪽이 이제 우리 법원 행시 분들이고 공무원 영역이니까 난이도가 좀 쉽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걸 풀어가는 과정입니다. 풀어가는 과정을 제가 지금 사례집에 넣어놨어요. 그래서 답안을 우리가 이제 2차에서 답안을 구성한다고 할 때 첫 번째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예요. 사실관계란 게 등장을 합니다. 사실관계를 막 등장해요. 그럼 천천히 한번 제가 아까 얘기해볼까요? 이건 필기 안 하셔도 돼요. 쉬운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런 소장이 날라왔다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우리 지금 사실관계인데 관계도부터 따져볼까요? 관계도? 지금 우리네 관계는 이 관계로 들어올 수 있을까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저한테 오빠라고 부를 수 있는 분들이 한 명도 없습니다. 한 명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관계부터 따지는 거야. 어떤 관계? 과연 이게 우리가 법률 관계라고 하는 법에 구속되는 관계냐? 아니다. 그냥 길 가다가 혹시라도 아저씨, 오빠 이렇게 부를 수 있잖아요. 그냥 길 가는 사람 아무나 붙잡고 부를 수 있는 단순 법 이외의 관계냐? 그걸 우리는 호의 관계라고 하거든요. 호의 관계냐? 그러면 법률 관계로 들어왔다라고 한다 그러면 재산이 필요합니다. 돈과 관련된 게 있거든요. 그걸 재산 관계라고 하고 친족이라든지 상속 관련된 신분 관계요. 거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단계적으로 법률 관계냐, 호의 관계냐, 법률 관계라면 재산 관계냐, 신분 관계냐. 그러면 어느 정도 조금 방향성이 나왔죠. 오빠라고 부를 수 있다 그러면 이거는 재산 관계 쪽보다는 신분 관계 쪽이 조금 더 가까울 수 있어. 조금 더. 그리고 나서 이 오빠라는 의미가 정말 남편을 부를 때도 오빠라고 부를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진짜 친오빠를 부르는 관계일 수도 있으니까 신분 관계로 들어오는구나. 그리고 이 두 단어를 해석해야 됩니다. 그쵸? 이 오빠 때문에 이분 관계도도 같이 형성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단어 한번 보세요. 여기서 이제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셔야 돼요. 진짜 오늘만 답을 원하는 걸까요? 어제도 봤고 엊그제도 봤고 지난주도 봤어요. 그럼 예를 들면 지난주보다 오늘이 더 예뻐를 원하는 답일 수도 있어. 오늘은 더 이쁘게 꾸몄거든. 그러니까 이것부터 해석하시고 그 다음이 마지막 여기입니다. 어때? 그러니까 어때라는 의미가 가장 힘들죠. 외형적일 것 같아요? 아니면 내면적일 것 같아요? 몰라요. 그러니까 출제자의 의도가 어떤 건지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는 여기에 하나씩 답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오빠 나 오늘 어때? 이뻐. 딱 이렇게만 얘기하고 별 이유 안 되는 거 있잖아요. 이유가 뭐야? 이쁘다는데 뭐 이유가 필요해? 우리 법은 그러셔서는 안 됩니다. 딱 두 가지 논거를 대야 돼요. 두 가지 논거를. 첫 번째.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제 와이프가 진짜 미친 듯이 이쁘다는 게 법에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그럼 법에 근거가 있다고 할 때 우리가 이제 처음으로 들어갈 기본서 파트도 있거든요. 기본서 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기본서 첫 페이지 한번 펼쳐봐 주시면 됩니다. 민법 총칙이라고 하는 것. 2페이지 한번 보실게요. 2페이지. 그 제2절 민법의 법원입니다. 법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에는 제가 봤을 때는 없어요. 제 와이프가 이쁘다는 게 법에는 없어요. 근데 그게 과연 관습법으로도 있을까? 모든 4천만 국민한테 일일이 다 물어보는 거지. 제 와이프 데려다가 정말 이뻐요, 이뻤는데 다 이쁘대요. 그럼 관습법인 거예요.
법적 확신이 쌓였으니까. 근데 이것도 아닐 거야. 당연히 아니죠. 당연히 아닙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한번 물어보는 거지. 적당한 선에서 타협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하나씩 다 찾아내실 건데 당연히 우리는 무슨 국가예요? 성문법 국가니까 이걸 주된 쟁점으로 공부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가족법 영역이 올해 시험 범위로 추가가 됐잖아요. 그래서 관습법 내지 이제 상속이라든지 친족상속법 때문에 얘를 놓칠 수가 없습니다. 이제 같이 공부를 해야 돼서 A급 쟁점으로 올라오는 게 바로 이 법원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법률의 근거가 없다 치고 만약에 법률의 근거가 있다 치면 어쨌든 이 법을 해석을 해야 되잖아요. 그랬을 경우 두 번째가 판례라고 하는 겁니다. 판례. 그렇죠. 판례. 문제를 보면 가이드라인이 제시돼요. 예를 들면 견해가 대립할 경우 판례 따름이에요. 4천만 국민한테 물어봤어. 누구는 이쁘대. 누구는 이쁘지 않대. 이쁨설 안 이쁨설 이걸 견해라고 합니다. 그럼 그 견해에 대해서 분쟁이 생겼으니까 최종적인 해석권을 내어놓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법 국가라고 할 때 이걸 최종적인 해석권이죠. 어떤 게 더 우위에 있는지는 사실 우리는 모릅니다. 그냥 뭐 느낌상 그러는 거지. 두 집단 안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피셋이든 아니든 패스든 논패스든 이거는 모든 영역대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가장 근간이 되는 법이니까 최고 해석기관 헌법재판소 그리고 대법원 쌍두마차예요. 쌍두마차. 헌법은 근데 1차 과목으로 보냈고 2차 과목으로 안 넣습니다. 2차 과목으로 안 났어요. 그러면 결국은 이 헌법재판도 재판 중에 하나니까 우리는 대법원 여길 최종적으로 볼 거란 말이죠. 그럼 대법원은 크게 나누면 우리 첫 번째 지금 저랑 가려고 하는 게 여기입니다. 이 헌법 시간에 공부를 하면서 와요. 근데 지금 저랑 거의 동시에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좀 더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저랑 하는 게 민사재판이에요. 두 가지. 지금 우리끼리 분쟁이 발생했어. 이걸 우린 민사 분쟁이라고 해요. 이걸 뭘로 해결해요? 민사 소송법으로 해결하죠. 이 다음 과목이 민사 소송법입니다. 그러니까 민법을 하면서 민소법을 놓칠 수는 없고 민소법을 하면서 민법을 놓칠 수가 없어요. 올해 문제도 다 민사 종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게 다 민법적 지식이겠죠? 민법적 지식. 자, 그리고 다음이 형사재판입니다. 똑같죠. 그러면 여기는 사람을 죽이고 때리고 이런 관계도를 얘기해서 범죄. 그쵸. 그리고 형벌. 우리는 순수 아까 저는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재산관계, 신분관계. 근데 여기는 범죄와 형벌 얘기하는 거죠. 살인죄는 5년짜리. 그럼 이것도 해결하는 곳은 형사소송법이에요. 형사소송법. 그래서 다음 과목이 실체법, 절차법인 형법과 형사소송법이 있고 세 번째 이상한 게 있습니다. 법도 아니지만 그래도 뺄 수가 없어요. 뺄 수는 없는데 다운은 시켰죠. 점수를 다운을 시켰습니다. 행정재판이에요. 행정재판. 행정법이라고 하는 건 없습니다. 행정법이라고 하는 건 없고요. 행정에 관한 모든 총체를 그냥 아울러서 행정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행정실체법이랑 행정절차법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파트에 다 하기 때문에 50점을 낸다? 고민들이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영역이 더 축소될 겁니다. 정말 분량은 많은데 50점밖에 안 되기 때문에 나오는 영역대가 거진 정해져 있지 않을까 싶어요. 가장 쉬워진 거죠. 시험 제도가 바뀌고 나서. 그리고 뭐 하나가 어설프게 이제 있는데 여기에 특수관계인 이제 등기 사무직 분들이죠. 상법은 여기 들어옵니다. 상법은 안타깝게도 저희 학원에서 지금 법원행시에서는 상법이 변호사 시험이랑 같이 있기 때문에 등기직 분들은 아마 별도로 항상 공부를 하시거든요. 근데 여기 계신 분은 지금 다 법원 사무직 분일 거예요. 그래서 이걸 안 만들었습니다. 제가 변호사 시험 영역에서는 상법 강의도 했는데 여기서 이제 굳이 그럴 필요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지금 진행되는 과목이요. 민법, 민사소송법, 형법, 형사소송법 그리고 행정 이렇게 토탈 5과목이 지금 법과목으로 들어왔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압도적인 분량을 자랑하는 게 여기 지금 계시는 거죠. 아마 올해 출제
이거 경향을 좀 보면 단문이 25점으로 나왔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50점으로 나오는데 단문이 25점 짧게 치고 빠졌거든요. 내년에도 그럴 가능성이 좀 높아요. 내년에도. 그러면 조금 괜찮다라는 겁니다. 이유가 뭐냐면 단문이 나왔을 때 수험생분들이 힘들다는 거예요. 25점짜리 단문인데 제대로 못 썼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25점이 통으로 날아가는 거거든요. 그거 계속 얘기가 있었어요. 아, 이건 좀 경계해야 되지 않냐. 학생들 진짜 사례까지 잘 쓰다가 단문 하나 제대로 못 써가지고 점수가 폭삭 떨어지는 것은 이건 오히려 변별력 측면에서 형평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단문은 배점을 최소화시키고 사례를 다양하게 내가지고 해결책을 계속해서 바라볼 수 있도록 문제를 만들어 달라 했는데 올해 25점으로 나왔거든요. 그럼 내년도 그럴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는 민소법은 진짜 다들 잘 쓰셨을 것 같아요. 모의고사에서 풀어봤던 게 그대로 다 나왔거든요. 항상 강사님들이 그럴 요량으로 문제를 내긴 하는데 매년 그렇게 운이 좋지는 않습니다. 제가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다 100% 맞췄다고 해서 내년까지 막 100% 맞춘다는 얘기는 안 해요. 일단 가보긴 가봐야 되는 거지. 가보긴 가봐야 되는 것. 그래서 여기가 지금 이제 볼게요. 우리는 여기 들어오는 겁니다. 법률관계. 얘 안 보고요. 제가 무미건조하게 얘기하는데 제가 좋아서 우리 수험생들 앞에서 지금 강의하고 있는 거 아니죠? 이렇게 얘기해야지 조금 무미건조하게 들릴 수 있어요. 순수 이해관계란 말이죠. 이해관계. 법률관계에서 제3관계. 압도적인 출제를 자랑한다. 여기가 100점입니다. 여기가 100점짜리. 그리고 신분관계. 어찌 보면 지금 유일하게 안 나오던 과목이었어요. 법과목. 법원행시에서만 가족법을 그동안 안 냈습니다. 변호사 시험 나왔죠. 법무사 시험도 나옵니다. 타영도 마찬가지인데 법원행시에서는 그동안 안 내고 있다가 행정법을 줄이면서 여기에 50점을 넣어드렸어요. 당연히 상속이 1순위였는데 상속으로 쭉 갔죠. 그러면 여기는 친족에 관한 것, 상속에 관한 것. 문제를 예로 낼 수밖에 없는 이유는요. 친족을 당연스럽게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결혼하려면 누가 있어야 돼요? 상대방이 있어야 되잖아요. 배우자 되실 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똑같습니다. 상속을 누가 받는데요? 인의 문제, 사람의 문제 당연히 필요합니다. 여기서 배우자, 직계, 비속, 혈족을 다 공부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분들이 그대로 상속인으로 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선 상속 재산만 공부하고 여기서 상속인을 확정시키는 거예요. 여기서 상속인을 확정. 그리고 재산관계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지금 우리 수험생들이 가지고 있는 교재, 우리는 이걸 물건이라고 하죠. 물에 관한 관계라고 하거든요. 그게 바로 물권관계입니다. 물권관계. 대부분 여기서 또 반 돼요. 그러니까 올해로 치면 유치권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유치권. 많이 들어보신 용어 맞죠? 제가 지금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얼굴을 뵀을 때 그냥 법을 공부 안 했겠거니 생각하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안 했겠거니 생각하면서. 유치권 어디서 들어보셨어요? 평창 동계올림픽을 유치했다. 그거 아닙니다. 그쵸? 그게 아니라 내 옆에 둔다예요. 둔다. 둘치자. 내 옆에 둔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그리고 가장 많이 우리 수험생분들이 사실 이건 지금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관심 영역 바뀝니다. 오직 내 관심사는 뭐야? 집장만밖에 없는 거지. 소유권 개념밖에 없단 말이죠. 근데 실질적으로 가장 많은 게 여기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죠. 지금 딱 나왔네요. 우리네 관계예요. 너와 나 사이. 너와 나 사이. 무슨 관계야? 제3관계고 법률관계죠. 저는 뭘 해야 돼요? 지금 강의를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죠. 딱 시간에 맞춰서 올라와서 뭔 얘기인지 모르지만 일단 무언가 쫙 얘기를 해야 되는 거고 우리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들을 권리가 있는 거죠. 대신 그 권리에 상응하는 비용을 학원 측에 지불하시면 되는 겁니다. 요게 바로 채권관계 50점. 하나씩 나와요. 항상 똑같이 나옵니다. 한 문제 한 문제씩 꼬박꼬박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딱 챕터를 잡고 중요한 제도가 뭐가 있는지를 한번 보면 사례집 목차로 가야 됩니다. 사례집 목차. 내가 앞으로 공부할 이름 같은 것만 알아두시면 돼요. 이름. 주문표를 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맛있는 밥집 가게를 들어갔는데 주문표를 좀 보자. 자, 사례집 차례 컨텐츠에 있습니다. 자, 민법 총칙 한번 쭉 훑어보세요. 압도적으로 출제가 뭐가 되는지 바로 눈에 보이십니다. 올해도 기출이 됐죠. 소멸시효는.
매도인의 담보 책임 제척 기간과 함께 기출이 됐습니다. 출제 예상 가능했던 거고요. 압도적이죠. 압도적인 것. 그리고 자, 챕터 02번에 물권법 쫙 한번 봐보세요. 공유, 명의신탁, 지상권, 저기 유치권. 보세요. 유치권 보면 46번에 작년 24년 법원행시 기출인데 또 올해도 나왔습니다. 나온 거 또 나오고 나온 거 또 나오고. 그리고 채권 총론 한번 보실까요? 채권 총론. 압도적인 출제를 자랑하는 구간. 작년이 채권자 대위권이요. 24년도 써있죠. 법원행시. 올해 채권자 취소권이요. 이렇게 한 번씩 번갈아 가면서 나옵니다. 그러면 넘겨보시면 저는 내년에 여기 변제 상계 쪽을 이제 찍는 거죠. 변제 상계 쪽을. 이게 기출을 분석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기출을 분석하는 이유. 출제 경향을 파악하면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요 부분을 제가 조금만 더 이제 설명을 할게요. 이게 2차 과목이고 이제 1차 같은 느낌은 없으니까 어떤 의미냐면 자, 이제 요 단계로 한번 가볼게요. 칠판 한번 보시고 분쟁이란 게 우리가 발생을 합니다. 이게 바로 민법 민사 분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민사 분쟁이라고 하는 게 발생되면 해결 절차인 민소법으로 넘어올 거예요. 민사소송으로 넘어올 건데 이 민사 분쟁에서는 두 친구가 등장합니다. 권리자와 의무자가 등장해요. 지금 우리 수험생분들이 권리자가 되는 거고요. 제가 의무자가 됩니다. 제가 강의를 안 한단 말이에요. 지금 2시에 안 올라와. 싫어. 강의하기 싫단 말이지. 강의 일정을 멋대로 다 바꿔. 그럼 우리 수험생분들이랑 지금 벌써 분쟁이 발생됐잖아요. 그쵸? 그러면 누군가가 중현이가 지금 강의를 되게 이상하게 한다. 계속 뭔가 얘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걸 이름을 바꿔요. 원고. 원고로 이름을 바꿉니다. 그리고 당하는 저 피고라고 해요. 좀 익숙해지셔야 되는 단어. 그러면 원고는 이제 이분의 권리를 확보해야 됩니다. 권리 확보. 이걸 행사한다고 하거든요. 행사. 지금 우리가 찾는 거 이겁니다. 우리 수험생분들의 권리라고 하는 걸 하나씩 찾아내야 된다고 했을 때 아까 뒤에 권이 붙었잖아요. 채권자 대위권이란 것도 있어요. 채권자 취소권이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럼 그걸 법의 근거하에 판례와 함께 쫘자작 쓰는 거예요. 반드시 법에 있다 그랬죠. 그리고 이렇게 있다 그랬어요. 이렇게 있다 그랬습니다. 그럼 반대로 원고분께서 이렇게 권리를 행사했다 그러면 저는 이걸 막아야 될 거예요. 제가 의무자라 그러면 이 권리 행사를 저지, 배척 어떻게든 막아야 될 거란 말이죠. 막아야 될 것. 이 막아야 될 걸 항변이라고 합니다. 변명한다고 하죠. 대항해서 변명한다. 말을 한번 해보자. 그럼 이 로직 체계가 계속 갖춰지는 거예요. 원고의 공격, 피고의 항변. 그럼 이 항변 사유 중에 지금 딱 봤던 거 3가지만 써볼게요. 지금 채권 총론까지 보고 이렇게 잡은 겁니다. 채권 총론까지 보고. 이게 제가 마지막 강의 7일짜리에서 항상 하는 트랙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공부하고 시험장 들어가도 맞췄어. 야, 여기서 A급인데 최대 채치 양도가 안 나오면 나한테 돌을 던져라. 소시 변제 상계가 여기서 안 나오면 나한테 돌을 던져라. 여기서 하나씩 나온 거죠. 이렇게. 물건도 마찬가지입니다. 물건은 아까 봤다시피 이름이 바뀌어요. 유치권, 지상권, 점유취득시효, 완성 이렇게 이름이 바뀌거든요. 일단은 근데 채권을 먼저 잡아두고 물건으로 넘어가야 되니까 지금 이 얘기를 차근차근 해놨던 거예요. 자, 어떤 얘기냐 다시. 앞으로 우리는 이분의 공격 근거인 권리를 이제 찾아내기 시작할 거고요. 이분은 의무자를 전제로, 의무임을 전제로 이 권리를 저지하려고 하는 방어.
이렇게 차근차근 학습을 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많이 보게 될 용어들이에요. 많이 보게 될 용어들. 그래서 마저 한번 또 봐보겠습니다. 자, 채권 강론은 자, 해제 이름만 한번 보세요. 증여, 매매, 임대차. 느껴지시나요? 매매랑 임대차 압도적인 출제를 자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올해 이 구간에서 한 문제도 안 나왔어요. 이 구간에서. 이것도 조금 보세요. 순한 맛으로 간 거죠. 매매, 임대차, 특히 임대차가 나오면 상당히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년까지 저는 기도해야 돼요. 제발 임대차는 나오지 말아라 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임대차는요, 계산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작년에 법무사에서 임대차 문제가 계산형 문제로 나왔기 때문에 올해 살짝 좀 우려 섞인 목소리로 강의를 했거든요. 제발 임대차인데 안 나왔으면 좋겠다는데 다행히 안 나왔습니다. 우리 산수 계산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얼마 까고 줄게. 산 게 그래서 너무 힘들잖아요. 얼마 까고 줄게. 내년에 기도해야 되는 구간, 상계 나오지 말자. 상계가 보면 21년도, 24년도 이렇게 나오네. 그쵸. 작년에 상계 계산 문제 앞도 엄청나게 어려웠거든요. 최연소 2명 나왔을 때였습니다. 남자 최연소 24, 여자 최연소 26. 다 딱 여기서 수업 들었던 친구들이었거든요. 근데 하다 보니까 계산이 잘 됐답니다. 그리고 뒤에 보시면 이제 부당이득 불법행위, 그리고 자, 친족상속법 보면요. 114번부터 보세요. 앞 글자가 다 상속이잖아요. 상속. 압도적인 출제를 당연히 자랑할 거고, 내년에도 상속 부분으로 일단 출제 포커스를 우리는 하나씩 맞춰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이제 좀 들어가는 이야기는 마무리를 짓고요. 자, 우리 이제 교재로 한번 가볼게요. 교재로. 지금 저랑 보는 분야는 여기입니다. 첫 번째, 민법이라고 하는 것, 공통분모가 하나 필요합니다. 말 그대로 이걸 공부할 거예요. 법률관계를 모두 아우르는 영역을 우리는 민법 총칙이라고 할 거고요. 시험에 잘 안 나오지만 이걸 모르시면 안 됩니다. 이걸 기반으로 재산관계로 넘어가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씩 파생된다 그랬죠? 그리고 재산관계에서도 이제 물에 관한 것, 물권법, 그리고 채권법. 그리고 채권법은 한 번 더 쪼개집니다. 채권에 똑같아요. 채권에서의 공통분모관계, 채권, 총론이 있고요. 그리고 각각의 아까 말씀드렸던 계약을 규정해 놓은 채권, 강론 영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친족법, 상속법 이렇게 있어요. 이걸 합쳐서 가족법이라고 합니다. 저랑 공부하는 순서 민법 총칙 갈 거고요. 그리고 채권 총론 갈 거고요. 그리고 채권 강론 갈 거고요. 그리고 물권 영역은 완전 별개의 독립된 영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물의 영역이기 때문에 민총 끼고 4번 가는 것보다 민총 채권 공통분모가 강한 분야끼리 먼저 학습을 해두시고, 그리고 나머지 이런 순서대로 갑니다. 크게 나누면 6챕터인데 딱 어렵진 않아요. 그냥 단계적으로 난이도로 쳤을 때 가장 중요한 구간은 여기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100점을 여기서 잡아 먹을 거고요. 100점을 잡아 먹을 거고, 요 구간에서 이제 50점을 잡아 먹을 거예요. 근데 여기는 이 모든 걸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반이 힘들어요. 먹지도 않는 거 우리 왜 시킬까? 그쵸? 먹지도 않는 거 왜 시킬까? 나오지도 않는 거 왜 공부할까? 그런 것만 좀 딱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오지 않아도 다른 걸 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영역대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교재 2페이지부터 단계적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우리 민법 총칙 들어가요. 자, 챕터 01 보면 민법의 법원과 법률관계라는 게 이제 나왔습니다. 자, 1절. 자, 가번에 민법은 너와 나 사이 사인의 생활관계를 규율하는 사법에 속하며 공법 말고요. 원칙적으로 대등한 관계 맞습니다. 너와 나
대등한 관계고 이와 달리 두 번째 줄 국가 등이 사경제의 주체로서 혹시라도 한다 그러면 이 경우도 민법입니다. 국가 등이 사경제 주체가 아닌 말 그대로 진짜 국가 지위로서 어떤 행위를 하면 그게 행정관계 행정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책 밑에 지하에 네. 밑에 다녀오시면 됩니다. 그래요? 그러면 1교시는 여기서 일단 마무리를 지을까요? 혹시라도 또 모르니까 제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1교시는 여기서 끊을게요.